네, 여의도의 영업 비밀을 풀어주실 김병민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어제 특검법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될 거다라는 그 자신감은 있었는데 이탈표가 두 자릿수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의원 5명 중에도 누가 안 던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야권이 이탈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표 단속이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5명 국회의원이 찬성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밖에 찬성한다고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고 여기에 들어가서는 반대 버튼을 누르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5명은 찬성 버튼 눌렀을 거라 봅니다. 그럼 115표의 반대 무효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 5명이 찬성을 갔으면 누군가가 반대 무효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이탈이 5개, 최소 5개는 있었을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박주민 의원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5명 말고도 1명은 반드시 찬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1명이 건너갔으면 1명이 또 이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나머지도 한 10명, 두 자릿수까지 자신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심 투표장에 들어가서 다른 선택을 했을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만큼 민주당이 이탈한 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부담도 갖고 고민도 해야 되는데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간다. 당장 대통령 끌어낼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꼭 이렇게까지 일반 강행 처리에 강압적인 표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겠죠. 오히려 야권에서도 너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태상병 특검법 이번에 부결시켰지만 아예 특검 안 하겠다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미진하면 특검을 먼저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걸 22대 국회에서도 곧바로 다시 발의를 해서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22대 국회 상황은 좀 다르다 보니까 의석 지형을 봤을 때 여당이 108석이잖아요. 그러면은 8표만 이탈을 해도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돌아왔을 때 다시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22대 국회는 좀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국민 여론입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건 도저히 특검을 받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면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국민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의혹들을 막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될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공수처 수사가 꽤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새로운 뉴스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통화했던 내용들. 그럼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먼저 자청하겠다 대통령도 얘기한 마당이기 때문에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21대 마지막에 민생법안 다 폐기하고 22대 넘어왔는데 국민들의 삶에 관한 문제보다 공수처 수사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만 계속 끌고 가게 된다면 정치적인 부담을 민주당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생법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이것 때문에 막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모습으로 또 마지막 국회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뭐 저도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보긴 안 좋더라고요. 민주유공자법 이런 거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22대 들어서 또 그것부터 시작하겠죠. 이런 모습들이 쌓이면 이러려고 범야권이 190석 넘게 몰아준 거야라고 하는 국민적 볼매 목소리가 더 커져 나올 수 있다. 어제 뭐 국회 상황은 그렇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그 총선 출마자들을 만나서 했다는 얘기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좀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구당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20년 전에 이미 없어진 그런 건데 이게 뭐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당협위원장들만 뭐 이제 현수막 걸 수 있고 뭐 당원들 모을 수 있고 하니까 뭐 그거를 별도로 원내 조직들도 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제도인 거죠, 지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원협의라 그러고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에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사무실도 내고. 근데 저희 같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기층 조직으로서 시키는 건 되게 많아요. 현수막도 걸어라, 당원 관리도 해라. 근데 법상으로 각 지역의 당협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시도당까지만 법적 지위를 갖고 있고 광진갑 당원협의회
뭐 광진갑 지역위원회 이런 거는 없는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불법인 상황 속에서도 하라고 선관위부터 중앙당까지 이걸 막 떠미는 상황이니까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려면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현수막 걸고 사무실 내고 하면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겠죠. 그렇겠네요. 최소 수백만 원 이상씩 돈이 막 나가게 되는데 예.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이 원외위원장들의 고충들 목소리가 커져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민주당에 있는 원외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이거 합법화시키고 소액의 후원금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예.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도 당협위원장 원외위원장 사이에서는 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봤을 때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수도권은 전멸했잖아요. 그렇죠. 전멸했는데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나름대로의 그 본거지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아니 누가 역량 있는 사람이 와서 수도권에 당협위원장하고 정치 준비하겠냐.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부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전국 정당화 그리고 수도권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이 좀 나름대로 젊은 정치인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예.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다 보니까 예. 뭐 약간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정말로 이제 조심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비용도 네.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이걸 지구당을 부활시키면 중앙당에서 어떤 예산 지원도 하고 네.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취지를 뭐 수도권과 청년을 공략하기 위한 거다라고 설명을 네. 했다는데 저는 뭐 지구당 부활 이 단어를 떠나서 이런 것들 와닿으세요? 지구당 부활이요. 저는 그냥 이게 본인의 어떤 우군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인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상당히 반길 만한 이슈 그러니까 솔직히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열렬히 환호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할 것 없이. 그런데 이건 정치 공급자 입장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공급자 입장.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당협이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할 거고 지구당 부활 왜? 그러니까 정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네. 총선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선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죠? 공천 받을 때 공천 서약서 옆에다가 정치 혁신 개혁 이렇게 쫙 써놓습니다. 그렇죠. 세비 반납도 시작된 많은 일들 있죠. 아마 이게 정치 소비자가 바라는 일일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왜 지구당은 없어졌냐? 이게 바로 오세훈법에 따라서 없어지게 된 건데 네, 맞아요. 과거에 있었던 오세훈법. 차떼기 사건이 있었고 예. 차떼기 사건의 불법 정치후원금이 막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하게 하니까 이런 거 끌어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게 당시 2004년 3월 9일이었던 거를 기억하는데 오세훈 초선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해요. 네. 불출마 선언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그때도 엄청난 반대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결국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정치관계법 3법을 개정시키면서 기업들로부터 돈 뜯어내는 거 그리고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불법의 온상처럼 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대거에 끌어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깨끗한 투명 정치의 상징 같은 존재가 돼서 나중에 정수기 광고까지 찍게 되죠. 아, 그때 기억나나요? 정수기 광고를 찍으셨어요? 청원 아이스. 예. 아, 이거 뭐 맞을걸요? 브랜드를 말해도 되나? 아니, 어차피 아무튼 땡땡 나이스 네, 이거 찍으셨군요. 예. 청원 아이스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네. 정수기 광고까지 찍어서 투명 정치 상징이 됐는데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그럼 중간에 누군가는 추가적인 정치 개혁다고 계속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변화가 없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지구당 부활은 원외위원장 입장에서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생각하는 기대감에 맞는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을 총선 전에 우리가 얘기했다면 여기에 발맞춰서 지구당 부활은 정치 공급자 차원에 필요하니까 넣고 정치 소비자들이 봤을 때 정말 꼭 필요한 2004년도에 오세훈법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네. 2024년에는 새로운 혁신적인 정치 개혁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하자 그러고 한동훈 위원장도 하자고 하면서 지구당 부활이라는 것들이 막 들끓고 있지만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게 지구당 부활 이거에 그칠 게 아니라 예. 물론 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서도 이런 조언을 하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차떼기 수사를 직접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다 보니까 네. 이게
돈이 어떤 지구당에서 이제 모이고 했었을 때 폐해를 좀 잘 아는 것 같고 투명성, 이제 회계 투명성 네.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정도를 넣어가지고 부활시킨다라고 하면은 국민들도 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걷고 누구한테 쓰겠다는 건데 네, 쓰겠다는 거의 투명성은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럼 누구한테 거둘 것이냐? 이제 소액 후원금입니다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 지구당 부활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지만 이걸 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저항에 부딪힐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느낌상으로 약간 과거로 퇴행한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필요한 거니까 가져가되 플러스 알파로 정말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혁신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여야 정치권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2004년에 오세훈법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네, 2024년에 지구당 부활로 세상을 바꾼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예, 저희 같은 사람 정말 필요하니까 꼭 해주고 네, 거기에 국민들께서 야 정말 잘한다라고 싶은 내용들을 치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 요즘 시종일관 국민의힘이 이슈 어젠다에서 민주당한테 줄줄이 끌려갑니다. 다 밀리고 있죠. 연금개혁, 뭐 종부세 이런 거 다. 민주당이 그냥 가져가는 이슈 족적마다 네. 국민의힘은 끌려가기 바쁘거든요. 정치 개혁 이슈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정치 소비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슈를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지구당 부활도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건 누가 끌고 가는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슈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슈에 누가 더 정치 혁신에 관한 깃발을 하나 더 꼽느냐.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가져와야죠. 예. 오세훈법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은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 보셨나요?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건데요. 예. 2004년도에 오세훈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탄생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아마 이 오세훈법이 2004년도의 법이기 때문에 이게 만고불멸의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럼 누군가가 나와서 오세훈 시장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초선 의원을 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개혁의 깃발, 정치개혁의 이른바 불쏘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다음에 정치개혁의 바토를 누가 이어줘 와야 되는데 20년 동안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같이 어떤 입장인지를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초대 한번 해주세요. 예. 오세훈 시장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정치 시그널이 초대하는 것도. 정치 시그널 저희 사실 첫 방송 때 나와주셔가지고 한번 다음에 모셔서 직접 좀 네.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쨌든 지구당 부활을 꺼낸 것은 이게 당내 어떤 정당이 굴러가는 과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낸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게 자신의 어떤 우군들을 좀 모으기 위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예.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무대에 올라와 있지 않을 뿐 우리 정당 정치에 대한 고민들 또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당대표로서 우리 당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그 고민의 핵심은 수도권에 참패한 사실상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처럼 가버린 지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핵심으로 일단 지구당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키를 잡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고민을 현실화시키려면 그 밖에 장외에 있으면 현실화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아마 조금 제도권 내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고민들이 더 예. 쌓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네. 전당대회는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이 지구당 네. 부활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게 아니냐라는 전당대회 생각이- 메시지다. 예, 전당대회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네. 그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이 지구당 부활을 공략을 했거든요. 이게 네.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당권 주자들이 하는 공략 같은 단골민이다. 거라서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거를 그냥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도권 정당화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당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권 주자로서는 당연히 꺼내야 되는 이슈라고 보고요. 예.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거를 또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현역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요. 예.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금은 내 지역 내에서는 온전히 나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예. 여기에 경쟁 정당의 원외위원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경쟁 정당이 당협을 합법화시켜주고 여기서 합법적인 후원금도 모금하고 합법적인 간판을 붙인 사무실도 두게 되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통과가 잘 안 되거든요. 전당대회의 원외위원장들의 결집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이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썩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하자고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화두를 던진 거니까 아마 전당대회에서도 이게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여야 모두가 좀 하자고 하면은 논의에는 급물살을 탈 것 같은데 22대 국회 시작되고 나면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가 벌써부터 최악의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 걱정 많잖아요. 국민들께서 제일 원하는 정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낡은 정치를 싹 다 뜯어고칠 거냐가 첫 번째 혁신 경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구당 부활은 혁신 경쟁 중에 저 마지막에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상수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의 이견이 없잖아요. 상수로 집어넣고 대신 국민들께서 이거 하나 하자고 정치 혁신하는 거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집어넣어줘야죠. 뚱뚱하게. 다른 혁신 같은 것들을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 할 게 정말 많거든요. 하긴 뭐 국민의힘이 총선 전에 공약했던 것만 엄청 많잖아요. 다 하려고 해도 그거 다 법 처리하고 또 세비도 좀 깎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참 재밌는 게 총선 전에 정치 혁신하겠다고 다 공약합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 쑥 들어가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상기를 시켜줘야 돼요. 너네 약속했던 거 지키라고. 알겠습니다. 좀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지구당 부활은 그렇고요. 전당대회 그 선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아마 전당대회 선관위원도 곧 임명이 될 것 같고 전대는 한 7월 안에 치러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당 일각에서는 지도 체제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집단 지도 체제로. 룰 변경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단일 지도 체제라서 대표랑 최고위원 따로 뽑는 건데 그냥 다 같이 뽑아서 뭐 2, 3, 4위가 같이 최고위원 들어간 이거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이런 얘기가 좀 일부 나왔었는데 원래 이거는 그냥 뭐 천목회 이런 데들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천목회 그 초기에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고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는 아니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여전히 좀 내부적으로는 뭐 집단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강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그렇게 초기에 주장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대놓고 집단 지도 체제 결사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요? 저 지도부를 당에서 비대위 2번, 최고위까지 3번을 해봤는데요. 당이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도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고 최고위원들이 함께 당 운영에 참여는 하되 여기서 대표의 이 당 운영권을 존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집단 지도 체제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고민하실 텐데 전당대회 때 당대표 최고위원 구분 없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1등은 대표하고 2등, 3등, 4등, 5등을 최고위원 하는 거예요. 선거 때 죽도록 멱살 잡고 싸웠는데 이분들이 딱 앉아갖고 같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이 경쟁자예요. 그럼 대표가 하는 길에 사사건건 발목 잡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기억하는 분들은 김무성 당대표, 서청원. 2등 서청원 최고위원. 이때도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됐었고 그 최고위가 어떤 역할하고 끌고 왔는지 국민들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표 중심으로 하는 단일 집단 지도 체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현재 있는 현대 정치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당들, 뭐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가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그 친윤계에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 집단 지도 체제를 원할 거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을 꺾을 수 없다면 2, 3, 4등이 최고위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뭔가 대표가 하려는 거에 조금 제동을 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있었던 당 대표 최고위원들 중에 갈등이 꽤 깊었던 게 이준석 대표와 그 당시 있었던 최고위원들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 배현진 최고위원, 나중에는 악수파동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때는 당 대표의 권위가 가장 큰 단일 지도 체제였는데도 이 정도의 상황인데요. 이게 집단 지도 체제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와서 전당대회나 당대표로 가는데 여기 집단지도 체제가 형성돼서 죽어도 한동훈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2등, 3등 최고위원으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개혁과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좋은 뜻을 갖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의 국민의힘 당 상황은 아직까지 갈등이 꽤 많이 노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 대표에 좀 힘을 실어주고 누가 됐든지 간에 예. 그리고 거기에 최고위원들이 같이 보조도 맞추고 잘못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 정말 많이 냈거든요. 지금 체제에서도 최고위원 한두 명이 네. 당대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강력한 브레이크 얼마든지 여론전을 통해 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그냥 운영 자체가 형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 친윤에서도 그럼 이걸 굳이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당대표가 될 게 확실하다면 네. 거기에 저 당대표가 일하지 못하도록 옴짝달싹 못하게 알박기 형태로 집단지도 체제 최고위원 한두 명을 넣겠다라는 심산이 아니라면 네. 이 제도를 가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 오히려 당 차원에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병민 전 최고위원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